사람들은 늘 말했다. 예쁜 얼굴과 단정한 말투면 누구든 좋은 집안에 시집갈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골목 끝에 허름한 집에서 어머니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나를 기다렸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손끝은 세제 냄새로 갈라져 있었지만 내겐 그 모습이 점점 불편해졌다. 친구들이 놀러 올까봐 일부러 학교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고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웃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하며 묻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런 목소리가 부끄러웠다. 나는 재벌가 며느리가 될 거야. 화려한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말하던 내게 어머니는 잠시 미소 지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돈이 사랑보다 크다고 생각하니? 그 질문이 내게 가시처럼 밝혔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는 몰라라는 말로 끝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창문 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나는 몰랐다. 그 눈빛이 이미 나를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대기업 회장의 둘째 아들과 만났다. 그는 젠틀했고 완벽했다. 나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예의를 지켰다. 그런 남자 옆에 서면 세상 모든 부끄러움이 지워질 것 같았다. 결혼식 날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어머니는 초대받지 못했다. 결혼식장에 오면 안 된다고 말했던 건 나였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집안은 그런 걸 싫어할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손을 놓았다. 그 손이 잠시 내 손목을 잡았다가 떨어지던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진짜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거야. 누군가의 딸이 아닌 누군가의 자랑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이 끝난 밤 나는 신혼집으로 향했다. 대저택의 대문이 열리고 정원에 빛이 쏟아졌다. 너무 아름다워 눈이 부셨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차가운 공기와 고요한 시선들, 그들은 내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에는 웃음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생각보다 키가 작네. 그 한마디에 웃음이 멈췄다. 뒤이어 남편이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어머니 하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 미묘한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내 존재를 가볍게 눌러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침대 위에서 나는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다. 그 텅 빈 곳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래된 옷, 세제 냄새, 그리고 그 눈빛까지. 나는 그 눈빛을 지우고 싶었고 동시에 그리워했다. 욕망이란 참 이상하다.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면서도 계속 손을 뻗게 만든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버렸다. 그게 내 인생의 첫 번째 배신이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대저택의 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식탁 위엔 완벽하게 차려진 아침이 놓여 있었고 나는 어색한 미소로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신문을 넘기며 내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핸드폰을 보았다. 나는 그 사이에서 숨이 막혔다. 그 집의 공기는 무겁고 정돈되어 있었다. 숨 쉬는 법조차 배워야 할 것 같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앞으로 이 집에선 허락 없이 나가지 마라. 밖에 나가면 기자들이 본다. 내 말 한마디가 곧 이 집안의 체면이야. 그 말이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이렇게 차가운 일인 줄 처음 알았다. 점심 무렵 나는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았다. 그녀는 응접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비쳤지만 방 안은 어둡게 느껴졌다. 내 어머니는 뭐 하시니? 그녀의 질문에 나는 한순간 말을 잃었다. 어머니, 그 단어가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그냥 작은 가게를 하셨어요.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쉬는 거야? 아니면 일할 수 없어서 쉬는 거야?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연세가 있으셔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차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운이야. 그 운을 오래 잡고 싶으면 조심해. 내 출신은 누구도 바꿔줄 수 없으니까.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그는 웃으며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점점 무거워졌다. 그의 방에는 냄새가 없었다. 향기도 없었다. 그냥 비싼 공기뿐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점점 작아졌다. 말 한마디에도 조심했고 숨소리에도 신경을 썼다. 그 집의 사람들은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된 여자로만 보았다. 며칠 후 집안의 여직원이 내게 다가왔다. 며느리님, 아침 식사 때 젓가락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이 싫어하세요. 젓가락의 순서까지 정해진 집이라니. 나는 잠시 웃음이 나왔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런 사소한 규칙 하나하나가 나를 옥죄어 왔다. 젓가락에서 시작된 규율은 식사 순서, 대화의 높낮이, 심지어 옷의 색깔까지 이어졌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 집안 며느리가 빨간 옷을 입는 건 불길에 그런 색은 어울리지 않아. 그때 나는 어머니가 내게 사주셨던 붉은색 스웨터를 떠올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밤마다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창문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꿈. 밥은 먹었니? 그 단순한 질문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나는 그 목소리를 외면했다. 내 방에서 작은 오르골을 열면 짧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내가 어딜 가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열어보렴. 그렇게 말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오르골을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 그 소리가 이 집의 공기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그날 이후 나는 웃는 법을 잊었다. 재벌가의 대문 안에서 나는 내 그림자조차 눈치 보며 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안의 규율은 내 몸의 일부가 되어갔다. 식탁에 앉을 때는 고개를 정확히 15도 숙이고 젓가락은 오른쪽, 수저는 왼쪽, 물자는 손끝이 닿지 않게 들어야 했다. 하녀들은 나보다 오래된 며느리처럼 움직였고 시어머니의 한마디면 공기가 달라졌다. 그 집의 규율은 법보다 강했고 감정보다 차가웠다. 나는 점점 내 목소리를 잃어갔다. 말할 수 없는 집이었고 들을 줄 모르는 가족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우리 집안 여자는 일을 하면 안 돼. 집안에 체면이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따랐다. 그렇게 바깥 세상과 멀어지며 나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의 웃음조차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들의 자유로운 웃음, 아무 데서나 흘러나오는 대화, 그 모든 게 사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사치가 그리웠다. 밤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나는 아직 살아있을까?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이번 행사엔 내가 참석 안 해도 된대. 아직 내 이미지는 밖에 내보이기 이르다고 하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아직 시험 중인 여자로 느껴졌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야.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일부니까. 그 대답은 정답 같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식었다. 하녀 중 한 명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느리님,
저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처음엔 다 아프지만 곧 익숙해져요. 그녀의 말 속에는 체념과 수능이 섞여 있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나는 그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찻잔을 돌렸다. 시어머니처럼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루를 채웠다. 그러던 중 낡은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발신자 엄마, 그 이름이 화면에 떠오른 순간 숨이 멎었다. 며칠 전 새 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잠시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결국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집의 공기 속에서 엄마라는 단어조차 불편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부르지도 않은 내 이름조차 그 집 안에서는 사치였다. 밤이 되자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오르골을 꺼내 들었다. 멜로디가 흐르자 눈물이 났다. 그때 깨달았다. 나의 삶은 규칙으로만 채워졌고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 멜로디가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이 밤에 무슨 소리야? 나는 급히 오르골을 닫았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그런 싸구려 감성은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아. 그날 밤 나는 오르골을 베개 밑에 숨겼다. 작은 멜로디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는 집에서 나는 점점 잊혀졌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이름을 속삭였다. 수진아, 넌 누구였니?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내 목소리가 이 집안의 공기 속으로 흩어져 사라져 버린 듯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내 눈동자가 낯설었다. 겉으로는 재벌가 며느리의 얼굴이었지만 그 속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던 딸의 그림자가 여전히 살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나를 쫓듯 따라다녔다. 내 안에 진짜 나는 여전히 그 허름한 집에 남아 있었다. 봄이 오던 날이었다. 정원에는 벚꽃이 흩날렸지만 그 집엔 계절이 없었다. 모든 것이 늘 같았고 시간조차 조용히 숨 쉬는 곳이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부엌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다. 손끝이 거칠었지만 늘 내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던 손. 그러나 그 손의 감촉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엔 모르는 번호라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울렸다. 나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따님이신가요?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네, 쓰러지셨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필요해서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주변의 공기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부드러운 침대, 시트, 창문 밖에 정돈된 정원,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은 조금 바빠서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음소리가 흘렀다. 시어머니는 식사 중에 말했다. 내 어머니는 뭐 하시니? 그 말이 칼처럼 들렸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 순간 내 손끝이 떨렸다. 숟가락이 떨어질까봐 더 꽉 쥐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땀이 흘렀다. 남편은 그런 날을 한번 흘끗 보고 다시 밥을 먹었다. 아무도 내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다음 날 하녀가 내게 전화를 전했다. 며느리님,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분이 꼭 오셔야 한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오히려 나 자신이 낯설었다. 그렇게 나는 하루 이틀, 3일을 버텼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그 집의 대문을 나서지 않았다. 그 즈음 시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사람은 과거를 잊어야 행복해지는 법이야. 그 말이 위로로 들릴 뻔했다. 하지만 그건 명령이었다. 잊으라는 명령, 부정하라는 선언,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다. 따님,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그 문장을 듣자 내 심장은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가 있었다. 수십 명의 하객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웃어야 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 속에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내뱉으며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휴대폰을 켰을 때 화면에는 이미 부재중 전화 5통, 병원이라고 떠 있었다. 그 숫자가 눈을 찔렀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때 오르골을 꺼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짧은 멜로디가 울렸다. 그리고 그 멜로디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밥은 먹었니?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울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건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어머니의 부고 소식은 낯선 목소리를 통해 들려왔다. 따님이시죠?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귀 안이 멍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조여왔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집의 공기 속에서 울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리자 나는 급히 휴대폰을 숨겼다. 그녀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물었다. 무슨 일 있니? 나는 웃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미소 속에서 내 심장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외출복을 챙겼다. 검은 코트를 입고 문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어디 가니?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냥 잠깐 친구를 만나러요. 그럴 시간은 없을 텐데 오늘 점심에 회장님 손님 오시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한순간 내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내 전부를 찢어놓았다. 며칠 뒤 신문을 보던 중 지역 소식란에 조그만 부고가 실려 있었다. 동 박순자 씨 별세향년 64세 장례식 병원. 장례식장 내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활자 속에서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는 동안 나의 모든 선택이 돌처럼 무거워졌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에서 촛불을 켰다. 그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불빛은 내 손끝의 떨림에 맞춰 흔들렸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냉담한 말투, 남편의 무심한 시선, 그리고 나의 거짓된 미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다.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나갔다. 그의 셔츠에 묻은 향수 냄새가 낯설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아니, 묻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도 나에게도 이미 마음의 거리라는 벽이 생겨 있었다. 어느 날 거실의 TV에서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최근 한국의 상류층 가정 내 며느리, 우울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내게 속삭이는 듯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말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통제된 환경 속에서 감정이 억압되면 자아가 붕괴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마치 나를 설명하는 것 같아서였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사는 집은 금빛 감옥이었다.
화려하지만 숨 막히고 따뜻하지만 차가운 곳.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견디기 위해 작은 일기를 썼다. 종이 한 장, 잉크 한 줄, 그 위에 나의 숨소리를 담았다. 오늘도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밥상 위에 국은 뜨거웠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그런 문장들이 쌓여갔다. 그것이 유일한 나의 목소리였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문득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대답했다. 이 집이 조용해서 그래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게 좋은 거야. 소란스러우면 불행이 온다고 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알았다. 그와 나는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내가 원했던 재벌가의 삶은 빛으로 가득한 무대 같았지만 무대 아래에는 어둠만이 있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내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다. 어머니의 손, 그 미소, 그리고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내게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장례식에 가지 못한 지 며칠이 지나고서야 나는 몰래 집을 나섰다. 새벽 안개가 깔린 도로를 따라 걸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차창 밖 풍경은 지나치게 평화로워 보였다. 병원 근처 골목을 돌자 희미한 향냄새가 났다. 흰 국화꽃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장례식장은 작고 조용했다. 낡은 나무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몇 명의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레 들어갔다. 그곳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오래된 증명사진이었고 배경은 흐릿한 파란색이었다. 그 사진 속 어머니는 나를 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낯설었다. 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떨렸다. 향을 꽂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울음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옆에 있던 상조의 직원이 조용히 물었다. 가족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나는 딸이 될 수 없었다. 그게 내 선택의 대가였다. 잠시 후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다. 그 작은 불빛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괜찮아. 수진아, 나는 너를 탓하지 않아.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 말이 환처럼 울렸다. 하지만 곧 직원이 문을 닫았다. 나는 그제야 일어나 나왔다. 문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이 울어주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우산을 들고도 비를 맞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시어머니는 내 외출을 눈치챘는지 말했다. 오늘은 얼굴이 좀 수척하네. 어디 다녀왔니? 나는 웃었다. 그냥 바람 좀 쐬었어요.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 집 사람들은 함부로 바람을 쐬지 않아. 바람은 약한 사람을 흔들거든.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나를 다시 그 금빛 감옥 속에 묶는 쇠사슬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르골을 다시 꺼냈다. 뚜껑을 열자 멜로디가 흘렀다. 하지만 그날은 그 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오래된 나무 소리와 함께 기계가 멈칫거렸다. 마치 세상 끝에서 숨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끊겨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오르골을 꼭 쥐었다. 엄마, 이제 어떡하지? 아무 대답도 없었다. 다음 날 남편은 출근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 어머니랑 백화점 가서 새 옷 좀 사 입어봐. 당신 옷은 너무 평범해 보여. 그의 말 속엔 관심이 아니라 체면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거기엔 눈동자가 흐려진 여자가 서 있었다. 재벌가의 며느리라기엔 너무 초라했고 딸이라기엔 너무 멀었다. 그날 오후 창문을 열었을 때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밭에서 돌아올 때마다 묻어오던 그 냄새였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문이 하나 열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어머니가 떠난 그날 내 안의 마지막 따뜻함도 함께 사라졌다는 걸.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르골에 부서진 뚜껑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엄마,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흩어진 말들이 천천히 천장에 스며들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집. 그러나 그 침묵이 내게는 가장 큰 벌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 집의 균열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회장님의 사업이 위태로워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신문에서는 재벌가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이 매일같이 떠올랐다. 그제야 알았다. 그들이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날마다 굳어갔다.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다. 괜히 말 돌리지 마. 기자들이 어디까지 아는지 모르잖아. 그가 내게 소리칠 때마다 나는 창가 쪽으로 물러났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내려갔을 때 시어머니가 신문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 표정은 차갑게 식은 돌 같았다. 너 알고 있었니? 그녀가 묻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문 일면에는 남편의 이름과 함께 비자금 조성 혐의라는 글자가 밝혀 있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그 집의 벽시계 초침 소리가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신문을 내던지며 말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네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게 망가졌어. 그 말은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나는 그저 서 있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넌 불길한 아이야. 너 같은 피가 이 집을 오염시켰어. 그 순간 나는 들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돈보다 사랑이 더 오래가. 그 말이 귓가에서 울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그래? 그럼 왜 네 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갔니? 그런 딸이 무슨 사랑을 말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말해준 걸까? 시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사람은 제 뿌리를 속일 수 없어. 네가 아무리 고급 옷을 입고 이 집에 산들 결국 내 안엔 천한 피가 흐르지. 나는 그 말이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건 단지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선택에 대한 심판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남편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혼하자. 그 말이 너무 조용하게 들려서 오히려 현실 같지 않았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집은 이제 너를 감당할 수 없어. 그의 말이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확실한 거리감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이미 모든 눈물은 오래전에 말라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르골을 마지막으로 열었다. 멜로디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다. 군데군데 끊기고 삐걱거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그 집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다. 재벌가의 부서진 성은 결국 내 욕망의 잔해였다. 며칠 후 나는 그 집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이제 그만 괜찮아. 눈물이 흘렀다. 나는 처음으로 그 눈물을 숨기지 않았다. 집을 떠난 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가방 하나와 오르골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은 낯설고 허기진 표정이었다. 어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걸었다. 어머니의 집 앞 골목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멈췄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낡은 담벼락 위로 담쟁이 덩굴이 자라 있었고 문 앞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곳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공기 속엔 여전히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세제 냄새, 국물 냄새, 그리고 그 특유의 안심되는 공기. 나는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에 앉았다. 오래된 나무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마치 잘 왔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오르골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여전히 불완전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끊어지고 삐걱대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 따뜻한 리듬이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러자 문득 어머니가 내게 처음으로 사준 구두가 떠올랐다. 검은색이지만 앞코에 작은 리본이 달려 있었던 구두. 그때 어머니는 말했다. 비싼 건 아니지만 내 발에 꼭 맞을 거야. 발이 편해야 마음도 편해지거든. 나는 그 말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부끄러워서 신발을 벗어두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불편할 만큼 진실했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찾아내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사진 속 웃음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보였다. 나는 그 앞에 차를 한 잔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나한테 부족했던 건 돈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용기.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속죄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손님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다. 커피 향이 퍼지고 음악이 흐르는 그 평범한 하루가 내겐 자유였다. 어떤 날은 노부인이 와서 내게 말했다. 따뜻한 차가 참 좋아요. 마치 딸이 끓여준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더 자주 끓여드릴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르골을 다시 열었다. 이번엔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흘렀다. 나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본다. 봄이면 벚꽃이 피고 바람이 불면 향냄새가 난다. 그럴 때마다 속삭인다. 엄마, 나 잘 지내요. 이젠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기운이 번진다. 그것이 아마도 용서라는 걸 나는 안다. 조용한 인생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야 나는 진짜로 숨을 쉬고 있었다. 화려한 대저택 대신 낡은 집의 햇살 속에서, 금빛 감옥 대신 자유로운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기억은 더 이상 나를 죄책감으로 묶지 않았다. 그건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 카페 문을 닫기 전 오르골을 켠다. 손님이 남긴 웃음과 대화가 사라진 공간 속에 그 음악이 흐른다. 엄마, 오늘도 들었죠? 나 이제 괜찮아요. 음악이 끝나면 나는 불을 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그 빗소리가 멜로디처럼 들린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 침묵 속엔 더 이상 슬픔이 없다. 이제 그 침묵은 평화였다. 그리고 나는 안다. 어떤 욕망도, 어떤 부끄러움도 사랑의 기억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어머니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 번 울린다. 박순자, 그 이름은 내가 잃었다가 되찾은 나의 집이었다.